지금 당장 나토 가입을 취소하지 않으면 발트해를 전쟁터로 만들겠다.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선언하자 러시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킬로급 잠수함이 스웨덴 영해를 유린했죠. 739일간 47번의 군사 도발. 스웨덴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나라에서 급비 정보가 도착했습니다. 전쟁을 막을 방법이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체불명 잠수함에 포위됐다. 즉시 철수한다. 푸틴은 경악했습니다. 대체 누가 러시아를 쫓아냈단 말인가? 그 정체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스웨덴을 나토로 이끈 한국의 충격적인 비밀 작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라르스 헤딘입니다. 스웨덴 국방부에서 30년간 일했고 특히 러시아 담당 정보관으로 15년을 보냈죠.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스톡홀름 국방부 청사 7층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코드 레드, 코드 레드. 러시아 전략 폭격기 접근. 순간 커피잔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평시에 코드 레드라니요? 이건 전시회나 울리는 최고 수준 경보였거든요. 상황실로 뛰어 들어갔더니 대형 스크린에 붉은 점 4개가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투폴레프 95 전략 폭격기 4대였죠.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그 폭격기 말입니다. 현재 위치가 어디입니까?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스톡홀름에서 북동쪽 200km입니다. 10분 후면 우리 수도 상공에 도달합니다. 10분, 단 10분 후면 러시아 핵폭격기가 우리 수도 위를 날아다닌다는 겁니다. 우리 전투기는? 그리펜 전투기 2대가 긴급 발진했습니다. 하지만 담당관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펜 2대로는 투폴레프 4대를 막기 어렵다는 거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긴급 전문이 도착했습니다.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철회하지 않으면 발트해는 전쟁터가 될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국가 원수가 다른 나라를 이렇게 대놓고 위협한다는 게 믿어지나요? 국방장관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주권 침해입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해군 참모총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러시아는 핵보유국이고 우리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에서 추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화면에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뱉은 말은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했죠.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한다면 우리는 칼리닝그라드에 전술핵 무기를 배치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칼리닝그라드, 발트해 한가운데 있는 러시아 영토죠. 거기서 스톡홀름까지는 불과 500km입니다. 핵미사일이 발사되면 5분 안에 우리 수도가 사라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전쟁 선포나 다름없어요. 젊은 참모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200년간 중립을 지켜온 우리에게는 이런 위협에 대응할 군사력이 없다는 거요.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수함이 탐지됐습니다. 고틀란드 섬 인근 해역입니다. 고틀란드는 발트해 한가운데 있는 우리의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런데 정체불명의 잠수함이 그 근처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 잠수함입니까? 음향 분석 결과 러시아 킬로급으로 추정됩니다. 또 러시아였습니다. 하늘에는 폭격기, 바다에는 잠수함. 완벽한 압박이었죠. 우리 해군이 대잠 헬기를 급파했지만 러시아 잠수함은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우리를 비웃듯이 말이죠. 그날 저녁 총리 관저에서 비상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총리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토 가입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외무장관이 반대했습니다. 그건 러시아에 굴복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안전이 우선 아닙니까? 재무장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논쟁이 계속되는 사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스톡홀름의 야경이 언제 불바다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죠. 바로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혜딘 씨, 정보부입니다. 방금 입수한 정보인데요. 러시아가 추가 도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슨 도발입니까? 내일 발트해에서 대규모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목표 지점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목표 지점이 어디입니까? 고틀란드 섬에서 불과 50km 떨어진 공해상입니다. 50km, 사실상 우리 코앞에서 미사일을 쏘겠다는 겁니다. 저는 즉시 이 정보를 회의장에 보고했습니다. 모두들 침묵에 빠졌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총리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거든요.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739일 동안 러시아는 우리를 47번이나 위협할 거였으니까요. 다음날 새벽 4시 급박한 전화가 저를 깨웠습니다. 혜린 씨, 지금 당장 국방부로 오세요. 러시아 잠수함이 또 나타났습니다.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어제 그 킬로급 잠수함이 다시 나타났다는 건가요? 국방부에 도착하니 상황실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대형 화면에는 고틀란드 섬 주변 해역이 표시되어 있었고 붉은 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죠. 정확한 위치는? 제가 물었습니다. 고틀란드 북쪽 12해리입니다. 완전히 우리 영해 아닙니다. 12해리, 이건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영해 침범이었죠. 우리 대잠 전력은? 해군 작전 참모가 보고했습니다. 고틀란드급 잠수함 한 척이 추적 중입니다. 하지만 뭡니까? 러시아 잠수함이 우리보다 빠릅니다. 계속 놓치고 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틀란드급은 우리가 자랑하는 최신의 잠수함이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의 90킬로급을 따라잡지 못한다니요? 대잠 헬기는요? 날씨가 너무 안 좋습니다. 파도가 4m가 넘어서 출동이 불가능해요. 마치 러시아가 날씨까지 계산한 것 같았습니다. 오전 9시,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러시아 잠수함이 잠망경을 올렸습니다. 비스비 항구에서 불과 5km 지점입니다. 비스비는 고틀란드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민간인 2만 명이 사는 곳이죠. 러시아가 대놓고 우리 도시를 정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전쟁 행위나 다름없어요. 육군 준장이 격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뢰를 쏠 수도 없고 폭내를 투하할 수도 없었죠. 전쟁을 시작할 순 없으니까요. 24시간이 지났지만 러시아 잠수함은 여전히 우리 영해에 있었습니다. 마치 나를 잡아보라고 조롱하는 것 같았죠. 그때 러시아 국방부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발트해에서 정상적인 훈련을 하고 있을 뿐이다. 스웨덴이 과민 반응하는 것은 나토 가입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 아닌가? 죄책감이라뇨? 영해를 침범해놓고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더 화가 난 건 나토의 반응이었습니다. 스웨덴은 아직 정식 회원국이 아니므로 우리가 직접 개입할 수는 없다. 나토 사무총장의 이 한마디에 우리는 완전히 고립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두 번째 잠수함이 나타났습니다. 뭐라고요? 이번엔 고틀란드 남쪽입니다. 킬로급으로 추정됩니다. 두 척의 러시아 잠수함이 고틀란드를 남북으로 포위한 겁니다. 우리 해군은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잠수함은 고작 5척, 그중 3척은 정비 중이었죠. 실제 가용 전력은 2척뿐입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씁쓸하게 보고했습니다. 2척 대 2척. 숫자는 같지만 성능 차이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잠수함들은 계속 우리를 따돌렸거든요. 3일째 되는 날, 러시아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로 추정되는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시험 발사요? 네. 순항미사일 발사 시뮬레이션으로 보입니다. 우리 영해에서 미사일 발사 연습이라니? 이건 완전한 모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스웨덴 언론들이 일제히 이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스웨덴 해군, 러시아 잠수함의 속수무책, 200년 중립국의 굴욕, 나토 가입하려다 국가안보 위기,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일부에서는 나토 가입을 포기하라는 목소리도 나왔죠. 저는 그날 밤 혼자 발트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러시아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걸까요? 바로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혜딘 씨, 정보부입니다. 방금 특이한 정보를 입수했는데요. 무슨 정보입니까? 터키와 헝가리 대사가 러시아 대사관에서 비밀 회동을 했답니다. 터키와 헝가리, 우리의 나토 가입을 승인해야 할 나라들이었죠. 설마. 네, 맞습니다. 러시아가 두 나라를 포섭한 것 같습니다.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러시아는 단순히 우리를 위협하는 게 아니었어요. 나토 가입 자체를 막으려는 치밀한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날 아침,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터키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터키 없이는 나토에 가입할 수 없었거든요. 러시아 외무부는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터키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 스웨덴은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현실을 받아들이라.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터키와 헝가리가 우리를 배신하면서 진짜 악몽이 시작됐으니까요. 터키의 거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국방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터키가 왜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거죠? 국방장관이 외교부 차관에게 물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차관이 난처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스웨덴 내 쿠르드족 단체들을 모두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고 추방하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였습니다. 스웨덴은 인권을 중시하는 나라였고 정치적 난민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였거든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총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정보부에서 긴급 보고입니다. 러시아가 터키에 천연가스를 30% 할인된 가격에 공급하기로 했답니다. 30% 할인? 연간 수십억 달러의 이익이었죠. 러시아가 터키를 매수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부 요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헝가리도 비슷한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헝가리까지. 우리는 완전히 포위당한 거였습니다. 다음 날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스웨덴은 헝가리의 가치관을 존중하지 않는다. 우리는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승인할 수 없다. 가치관이라뇨? 그저 러시아 돈을 받고 우리를 팔아넘긴 거면서요. 더 화가 난 건 러시아의 반응이었습니다. 푸틴이 직접 TV에 나와서 말했습니다. 보라. 유럽 국가들도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반대한다. 스웨덴은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고립. 그 단어가 칼처럼 마음을 찔렀습니다. 일주일 후 러시아는 더 대담한 도발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 편대가 접근합니다. 수호이 35 전투기 8대입니다. 이번엔 폭격기가 아니라 전투기였습니다. 그것도 최신의 전투기 8대나요? 우리 공군이 스크램블을 걸었지만 러시아 전투기들은 아슬아슬하게 영공 바로 밖에서 비행했습니다. 마치 들어올 테면 들어와 봐라고 도발하는 것 같았죠.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공군 참모총장이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합니까?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터키와 헝가리가 맡고 있는 한 나토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거든요. 그때 외무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터키를 설득하겠다고 합니다. 한 줄기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돌아온 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터키가 거부했습니다. 최소 1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1년. 그동안 러시아의 위협을 계속 견뎌야 한다는 뜻이었죠. 그날 밤, 저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스톡홀름의 불빛들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죠. 바로 그때 암호화된 이메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한국 국방부였습니다. 스웨덴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한국. 동북아시아의 그 나라가 왜 우리에게 연락을 한 거죠? 저는 반신반의하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우리를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몇 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잠수함을 제압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러시아 잠수함을 제압할 기술이라니? 믿기 어려웠지만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극비 전보가 하나 더 도착했습니다. 그 극비 전보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스웨덴 국방부 라르스 헤딩 귀하, 한국 국방부 전략기획실장 최재욱입니다. 우리는 스웨덴이 처한 위기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러시아의 잠수함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재욱. 한국 국방부의 핵심 인물이었죠. 제가 조사해보니 그는 잠수함 전문가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전보는 계속됐습니다. 우리의 최신 잠수함 KSS-3는 러시아 킬로급보다 10배 조용합니다. 음향 탐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만약 스웨덴이 원한다면 우리는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10배 조용하다고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즉시 이 정보를 국방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한국이요? 장관님도 의외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도울 이유가 뭐죠?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손을 내민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장관님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극비리에 접촉해보세요. 하지만 신중해야 합니다. 러시아가 알면 안 됩니다. 일주일 후 암호명 북극성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 특사가 극비리에 스톡홀름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그들을 마중한 저는 놀랐죠. 단 3명뿐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혜딘 씨. 저는 한국해군 특수전전단 김태준 대령입니다. 김태준 대령은 4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군인이었습니다. 단 3명이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보안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충분합니다. 우리는 국방부 지하 비밀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대령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KSS-3입니다. 화면에 검은색 잠수함이 나타났습니다. 날렵하고 위협적인 모습이었죠. 재원을 말씀드리면 수중 배수량 3,700톤, 자망 깊이 400m.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AIP 시스템으로 28일간 연속 자망이 가능합니다. 28일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러시아 킬로급은 최대 7일입니다. 우리가 4배 더 오래 물속에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소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0.1데시벨입니다. 바다의 자연 소음보다 작습니다. 0.1데시벨. 러시아 킬로급은 1데시벨인데 정말 10배 차이였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김 대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지금 이 순간 우리 잠수함 한 척이 발트해에 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발트해에 한국 잠수함이 있다고요? 네. 3일 전에 진입했습니다. 홍범도함입니다. 저는 즉시 해군 작전실에 연락했습니다. 지난 3일간 발트해에서 정체불명 잠수함 탐지된 것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김 대령이 다시 노트북을 조작했습니다. 홍범도함의 현재 위치입니다. 화면에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붉은 점이 고틀란드 섬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해군 참모차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대잠 감시망에 전혀 안 잡혔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 기술력입니다. 김 대령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국방장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은 왜 우리를 돕는 겁니까? 대가는 뭡니까? 김 대령이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첫째, 민주주의 국가 간의 연대입니다. 둘째, 러시아의 팽창을 막는 것은 한국의 이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스웨덴과의 장기적 방산 협력을 원합니다. 윈윈이죠. 합리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다는 겁니까? 김 대령이 작전 계획을 펼쳤습니다. 러시아 잠수함들을 역으로 추적하고 압박할 겁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이 되는 거죠. 그게 가능합니까? 내일 보여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잠수함이 아직 고틀란드 근처에 있죠? 네. 북쪽 20km 지점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그들에게 깜짝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해군 작전실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오전 9시 55분 김 대령이 위성 전화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홍범도함 작전 개시. 정확히 10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잠수함이 긴급 부상합니다. 뭐라고요? 화면에 러시아 킬로급이 급하게 수면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무전입니다. 러시아 잠수함이 본국에 긴급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통신 감청 내용이 들려왔습니다. 정체불명 잠수함에 추적당하고 있다. 즉시 철수한다. 러시아 잠수함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우리를 조롱하던 그들이 말이죠. 어떻게 한 겁니까? 제가 김 대령에게 물었습니다. 간단합니다. 홍범도함이 러시아 잠수함 바로 밑에서 능동 소나를 한 번 쏜 겁니다. 너를 잡았다는 신호죠. 러시아는 자신들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한국 잠수함에 포위되어 있었던 겁니다. 30분 후 두 번째 러시아 잠수함도 부상해서 도망쳤습니다.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화려한 에드스트렘 합참의장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죠. 러시아 잠수함들이 도망친 후 스웨덴 국방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이 한 일입니까? 총리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국방장관이 답했습니다. 러시아 잠수함들이 칼리닝그라드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이 소식은 즉시 화려한 에드스트렘 합참의장에게 보고됐습니다. 그는 나토 가입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인물이었죠. 한국과 직접 만나야겠습니다. 에드스트렘이 결심했습니다. 극비리에 서울로 가겠습니다. 일주일 후 에드스트렘과 저 그리고 해군 참모차장은 민간 항공기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공식 방문이 아닌 극비 방문이었죠. 인천공항에서 우리를 맞은 것은 한국 국방부 차관이었습니다. 에드스트렘 의장님, 환영합니다. 장관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곧바로 용산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지하 회의실에서 역사적인 3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스웨덴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까? 에드스트렘이 물었습니다. 첫째, KSS-3 잠수함 2척을 즉시 발트해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스웨덴 해군 요원들을 훈련시켜 드리겠습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잠수함 기술을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겁니까? 에드스트렘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한국 장관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보십시오. 러시아는 유럽에서는 스웨덴을, 아시아에서는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적을 상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발트해는 한국에서 너무 멉니다. 거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러시아의 팽창을 막는 것입니다. 스웨덴이 무너지면 다음은 동아시아일 수 있습니다.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한국은 멀리 내다보고 있었죠. 그럼 조건이 뭡니까? 에드스트렘이 물었습니다. 첫째, 이 작전은 완전히 비밀로 해야 합니다. 러시아가 알면 안 됩니다. 둘째,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한 후 한국과 방산 협력을 강화해 주십시오. 셋째, 북한 문제에서 스웨덴의 외교적 지원을 원합니다. 합리적인 조건들이었습니다. 잠수함 2척을 보낸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작전을 하실 겁니까? 이때 한국 해군 작전사령관이 나섰습니다. 작전명은 북극성입니다. 홍범도함과 안창호함 2척이 교대로 발트해를 순찰하며 러시아 잠수함을 차단할 겁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우리 잠수함의 능력을 보여드리죠.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잠수함을 추적하는 장면이었죠. 이것은 작년 동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러시아 오스카급 핵잠수함을 72시간 동안 추적했죠. 그들은 끝까지 우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스카급은 러시아의 최신 핵잠수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것을 3일 동안 미행했다니요. 믿기 어렵네요. 에드스트렘이 감탄했습니다. 직접 확인하시겠습니까? 내일 부산에서 시연하겠습니다. 다음날 새벽 우리는 부산 해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저것이 KSS-3입니다. 한국 해군 준장이 검은 잠수함을 가리켰습니다. 실물은 사진보다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매끈한 선체, 최적화된 설계,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했습니다. 승선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잠수함에 올랐습니다.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었죠. 이것이 AIP 시스템입니다. 기관장이 설명했습니다. 연료전지로 전기를 만들어 28일 동안 잠항할 수 있습니다. 소음은 정말 0.1dB입니까? 지금 확인해 보시죠. 잠수함이 잠항을 시작했습니다. 100m, 200m, 300m. 계속 내려갔지만 거의 소음이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에드스트렘이 감탄했습니다. 우리 고틀란드급보다 훨씬 조용합니다. 6시간의 시험 항해 후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한국 장관이 말했습니다. 에드스트렘 의장님, 시간이 중요합니다. 러시아가 우리의 협력을 알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언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일주일 안에 출항할 수 있습니다. 인도양을 돌아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면 3주 안에 발트해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빨리요? 우리는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 한국 국방부 회의실에서 최종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스웨덴과 한국 해양안보 협력 비밀협정. 에드스트렘이 서명하면서 말했습니다. 이 순간을 잊지 않겠습니다. 한국이 스웨덴의 진정한 친구임을 증명했습니다. 한국 장관이 답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서로 돕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오늘 뿌린 씨앗이 큰 나무가 될 겁니다. 3시간의 회담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죠. 재미있는 것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우리가 회담을 마친 바로 그날, 헝가리가 갑자기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것도 한국이 한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장관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외교는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헝가리에 새로운 제안을 했고 그들이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한국이 헝가리에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가스보다 더 매력적인 제안이었죠.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발트해로 향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주 후 한국 잠수함 안창호함이 드디어 발트해에 추가로 도착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스톡홀름 해군 작전실에서 긴장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창호함이 외래순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암호 통신이 들어왔습니다. 외래순, 해협, 덴마크와 스웨덴 사이의 좁은 해협이었죠. 러시아도 감시하는 곳이었습니다. 탐지됐습니까? 아니요. 완전히 은밀하게 통과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좁은 해협을 아무도 모르게 통과했다니요. 이제 홍범도함과 안창호함, 2척의 한국 잠수함이 발트해를 지키게 된 거죠. 다음 날 러시아가 다시 도발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잠수함 3척이 고틀란드로 접근합니다.
이번엔 세 척이나 왔습니다. 완전히 우리를 무시하는 거였죠. 홍범도함과 안창호함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홍범도함은 고틀란드 남쪽 30km, 안창호함은 북쪽 20km 지점입니다. 러시아 잠수함들과 거리는 각각 5km 이내입니다. 5km, 거의 코앞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죠. 오전 11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홍범도함 1번 목표 추적 시작. 한국 잠수함이 러시아 킬로급 중 한 척을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말이죠.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따라갔지만 러시아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스웨덴 해군 대령이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까이서도 안 들키죠? 그때 한국 연락관이 설명했습니다. 홍범도함은 러시아 잠수함의 소음 주파수를 분석해서 정확히 그 반대 주파수를 내보냅니다. 소음이 상쇄되는 거죠.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6시간째 드디어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홍범도함 액티브 소나 발사 준비. 발사. 핑 강력한 음파가 러시아 잠수함을 때렸습니다. 즉시 러시아 잠수함에서 패닉 상태가 시작됐습니다. 긴급 부상. 긴급 부상. 러시아 함장의 다급한 명령이 감청됐습니다. 러시아 킬로급이 허겁지겁 수면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장면이 포착됐죠. 홍범도함이 바로 옆에서 잔망경을 올렸습니다. 불과 100m 거리였습니다. 러시아어로 욕설이 들렸습니다. 사진이 찍혔습니다. 당황한 러시아 수병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담겼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목표로 이동. 안창호함이 두 번째 러시아 잠수함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더 대담했습니다. 러시아 잠수함 바로 아래로 들어갔죠. 거리 50m. 바로 아래 있습니다. 50m. 정말 아슬아슬한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액티브 소나를 발사했습니다. 뭐야? 아래에 뭔가 있다. 러시아 함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두 번째 잠수함도 긴급 부상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세 번째뿐이었습니다. 3번 목표는 도망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러시아 잠수함이 전속력으로 칼리닝그라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추격합니까? 한국 함장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충분합니다. 메시지는 전달됐으니까요. 그날 오후 러시아 발트의 함대 사령부는 난리가 났습니다. 감청된 통신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령이다. 바다에 유령이 있다. 전혀 탐지가 안 됐다. 이게 말이 되나? 즉시 모든 잠수함을 철수시켜라. 24시간 만에 러시아의 모든 잠수함이 발트해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정찰기가 발트해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일류신 38 대잠 초계기 4대를 동원해 발트해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자기들을 농락한 잠수함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헛수고였습니다. 한국 잠수함들은 400m 깊이에서 조용히 숨어 있었거든요. 이틀 후 푸틴이 직접 나섰습니다. 스웨덴이 외국 세력과 결탁해 발트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저 추측만 할 뿐이었죠. 스웨덴 총리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러시아야말로 우리 영해를 침범한 침략자다. 우리는 정당한 자위권을 행사할 뿐이다. 국제 여론도 스웨덴 편이었습니다. 러시아가 먼저 도발했다. 스웨덴은 피해자다. 푸틴의 협박이 역효과를 낳았다. 그런데 가장 당황한 건 러시아 해군이었습니다. 대체 어느 나라 잠수함이냐? 미국인가? 영국인가? 아니다. 그들의 잠수함과는 음향 신호가 다르다. 러시아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극동의 한국이 발트해까지 와서 자신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을요. 2주가 지났습니다. 러시아 잠수함은 더 이상 발트해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상함으로 무력 시위를 하려 했지만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러시아 구축함이 접근합니다. 홍범도함 구축함 아래로 이동. 한국 잠수함이 러시아 구축함 바로 아래에 붙었습니다. 어뢰 발사관 개방음을 들려주세요. 철컥. 어뢰 발사관이 열리는 소리가 러시아 구축함의 소나에 잡혔습니다. 어뢰다. 잠수함이 아래 있다. 러시아 구축함이 황급히 후퇴했습니다. 실제로 어뢰를 쏘진 않았지만 경고는 충분했습니다. 이 소식은 즉시 모스크바에 보고됐습니다. 발트해에 정체불명의 초정속 잠수함이 최소 2척 있습니다. 우리 함대가 위험합니다. 푸틴은 경로했다고 합니다. 대체 어느 나라냐? 당장 알아내라. 하지만 한국은 끝까지 정체를 숨겼습니다. 유령처럼, 그림자처럼 발트해를 지켰죠.
결국 러시아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발트해 해군 훈련을 무기한 연기한다. 사실상의 철수 선언이었습니다. 739일 동안 우리를 괴롭히던 러시아가 불과 2주 만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모스크바 크렘린궁 지하 상황실. 나중에 우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그날 푸틴은 정말 경로했다고 합니다. 발트해에서 우리 잠수함 3척이 모두 쫓겨났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러시아 해군 총사령관이 보고했습니다. 정체불명의 잠수함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전혀 탐지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냐? 아닙니다. 음향 신호가 다릅니다. 그럼 영국이냐? 프랑스냐? 그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신호입니다. 푸틴이 테이블을 내리쳤다고 합니다. 그럼 대체 누구란 말이냐? 바로 그때 러시아 대외정보국이 충격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한 달 전 스웨덴 고위 관계자들이 극비리에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서울. 한국말이냐? 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정체불명의 잠수함 2척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했습니다. 설마 한국 잠수함이란 말이냐? 아무도 확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았죠. 한국이 감히 발트해까지 와서 우리를 도발한다고? 푸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즉시 한국 잠수함에 대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KSS-3, 배수량 3,700톤, AIP 시스템 탑재. 잠깐, AIP 성능이 어느 정도냐? 28일 연속 자망 가능합니다. 뭐? 28일? 러시아 킬로급은 7일이 한계였습니다. 4배의 차이였죠. 소음 수준은 0.1dB로 추정됩니다. 이번엔 푸틴이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한 수치냐? 한국이 독자 개발한 연료전지 기술입니다. 우리도 없는 기술입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러시아가 완전히 오판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한국을 너무 얕봤군. 푸틴이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만약 한국이 계속 스웨덴을 지원한다면 발트해에서 우리 해군의 우위를 잃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2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정면 대결하거나 물러서거나. 정면 대결은 위험했습니다. 한국 잠수함의 위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공격하면 오히려 우리가 당할 수 있었죠. 결국 푸틴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발트해 작전을 중단한다. 이 명령과 함께 러시아의 발트해 전략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푸틴의 굴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님, 스웨덴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무슨 발표? 한국과 방산협력을 맺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스웨덴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잠수함 기술 협력을 시작합니다. 한국의 우수한 기술을 도입해 발트해를 지킬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한국과 손잡았다는 선언이었죠. 러시아 외무부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는 지역 안정을 해치는 위험한 행동이다. 하지만 스웨덴은 받아쳤습니다. 러시아가 먼저 우리를 위협했다. 우리는 정당한 자위권을 행사할 뿐이다. 국제 여론도 스웨덴을 지지했습니다. 심지어 미국도 환영 성명을 발표했죠. 한국과 스웨덴 협력을 적극 지지한다. 푸틴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핀란드도 한국과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뭐? 핀란드까지? 핀란드가 한국 잠수함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발트해 전체가 한국 기술로 무장하게 되는 상황이었죠. 러시아 군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대로면 발트해가 나토의 호수가 됩니다. 칼리닝그라드가 고립됩니다. 우리 북방함대도 위험합니다. 하지만 대안이 없었습니다. 한국 잠수함을 이길 기술이 없었으니까요. 결국 푸틴은 굴욕적인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스웨덴에 대한 모든 군사적 압박을 중단한다. 739일 동안 이어진 위협과 도발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러시아 언론들은 이를 두고 전략적 재조정이라고 포장했지만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었죠. 푸틴이 한국에게 패배한 것이라고. 가장 아이러니한 건 푸틴이 스웨덴을 압박한 것이 오히려 한국과 스웨덴을 가깝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도발하지 않았다면 이런 협력도 없었을 거예요. 푸틴의 최대 오산은 한국이라는 변수를 전혀 계산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나 컸죠. 발트해를 잃은 것입니다. 푸틴이 물러선 직후 스웨덴과 한국은 역사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카르스크로나, 스웨덴 남부에 있는 이 도시는 300년 전통의 해군 기지였죠. 바로 여기서 새로운 역사가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카르스크로나 조선소에서 한국과 스웨덴 합작 잠수함 건조가 시작됩니다.
스웨덴 국방장관의 발표에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저는 그날 카르스크로나에 있었습니다. 300년 된 조선소에 한국 기술진 100명이 도착하는 장면을 직접 봤죠. 안녕하세요. 우리가 함께 새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한국 팀장이 스웨덴어로 인사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한국 기술자들이 스웨덴어를 공부해 왔더군요. 프로젝트명은 바이킹 드래곤이었습니다. 스웨덴의 바이킹 정신과 한국의 용의 기운을 합친다는 의미였죠. 우리가 만들 잠수함은 세계 최강이 될 겁니다. 한국 수석 설계사가 설명했습니다. 스웨덴의 스텔스 기술과 한국의 AIP를 결합하면 그 어떤 나라도 탐지할 수 없는 잠수함이 탄생합니다. 구체적인 스펙은 놀라웠습니다. 배수량 4,000톤, 잠항기간 35일, 소음 0.05데시벨. 0.05데시벨이요? 스웨덴 기술자가 놀랐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한국의 신형 연료전지와 스웨덴의 특수 코팅을 결합하면 가능합니다. 처음엔 문화 차이로 약간의 마찰도 있었습니다. 한국 팀은 빠른 속도를 중시했고 스웨덴 팀은 완벽한 품질을 추구했죠. 빨리빨리. 한국 기술자가 외쳤습니다. 라가틸라가. 스웨덴 기술자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곧 서로의 장점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속도와 스웨덴의 정밀함이 조화를 이루기 시작했죠. 3개월 후 첫 번째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음 0.04데시벨. 목표보다 더 좋은 성과였습니다. 이 소식에 러시아가 다시 반응했습니다. 스웨덴과 한국의 협력은 군비 경쟁을 부추기는 위험한 행동이다. 러시아 외무부의 성명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한국이 직접 응수했습니다. 러시아야말로 이웃나라를 위협하는 진짜 위험 세력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킬 뿐이다. 한국 외교부의 단호한 대응에 국제사회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특히 미국의 반응이 뜨거웠죠. 한국이 유럽 안보에 기여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이것이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이다. 일본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유럽에서 이런 역할을 하다니. 중국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특정 국가를 겨냥한 군사협력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가장 극적인 반응을 보인 건 나토였습니다. 한국을 나토 협력 파트너로 초청하고 싶다. 나토 사무총장의 공식 제안이었습니다. 한국이 나토와 공식 관계를 맺는다? 이건 정말 역사적인 일이었죠. 카르스크로나 프로젝트는 계속 발전했습니다. 6개월 후 두 번째 성과가 나왔습니다. 신형 어뢰 개발 완료. 사거리 50km, 음향 추적 불가능. 한국의 전자 기술과 스웨덴의 기계 기술이 만든 걸작이었습니다. 이 어뢰는 너무 조용해서 유령 어뢰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러시아 해군 전문가들은 경악했습니다. 50km를 소리 없이 간다고? 불가능하다. 하지만 시험 발사 영상이 공개되자 모두가 침묵했죠. 어뢰가 발사됐는데도 전혀 소리가 들리지 않았거든요. 프로젝트 1년째, 드디어 첫 번째 완성품이 나왔습니다. HMS 바이킹, 진수식을 시작합니다. 스웨덴 왕실과 한국 대통령 특사가 참석한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샴페인이 터지고 축포가 울렸습니다. 이 잠수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스웨덴 국왕이 연설했습니다. 동과 서의 만남, 민주주의 연대의 상징입니다. 진수식 직후 실시된 성능 테스트는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수심 500m 도달, 소음 측정 불가, 계측기 한계 이하, 연속 잠항 40일 돌파, 믿을 수 없는 기록들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유럽 각국에서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우리도 도입할 수 있나? 기술 이전이 가능한가? 공동 생산은 어떤가? 특히 폴란드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러시아를 견제하려면 우리도 이런 잠수함이 필요하다. 노르웨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극해를 지키려면 한국과 스웨덴 기술이 필수다. 카르스크로나는 이제 유럽 방산의 새로운 중심지가 됐습니다. 한국 식당들이 생기고 스웨덴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거리에서 한국어 인사가 들리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양국 기술진 사이에는 진한 우정도 싹 텄습니다. 김 기사, 오늘 저녁은 내가 살게. 진짜 스웨덴 맥주를 보여주지. 좋아요. 다음엔 제가 진짜 한국 소주를 보여드릴게요. 문화 교류도 활발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스웨덴 전통춤을 배우고 스웨덴 기술진이 K-팝을 따라 부르는 모습도 흔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군사적 성과였습니다. 러시아 잠수함이 발트해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카르스크로나에서 만든 잠수함들이 발트해를 순찰하자 러시아는 아예 포기했던 겁니다. 푸틴은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동방의 기술이 서방으로 왔다. 이제 게임이 바뀌었다. 러시아 해군 사령관의 한탄이었습니다. 카르스크로나
프로젝트는 단순한 방산 협력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죠. 민주주의 국가들이 거리를 초월해 연대하는 시대.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과 스웨덴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스웨덴 총리가 의회에서 역사적인 선언을 하는 날이었죠. 오늘 우리는 새로운 안보 체제를 발표합니다. 한국과 함께 발트해를 지킬 것입니다. 의회는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더욱 파격적이었습니다. 첫째, 한국과 공동으로 12척의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합니다. 둘째, 양국 해군이 정기적으로 합동훈련을 실시합니다. 셋째, 기술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12척. 이는 발트해 최강의 잠수함 전력이 될 터였습니다. 이제 스웨덴은 더 이상 러시아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총리의 선언에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축하했습니다. 한국 만세! 스웨덴과 한국 영원히! 스톡홀름 시내에는 태극기와 스웨덴 국기가 나란히 펄럭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격렬했습니다. 스웨덴이 아시아 국가와 결탁해 지역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푸틴이 직접 나서서 비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도발이며 러시아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위협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즉각 화답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 간 협력을 도발이라 부르는 것이야말로 진짜 위협이다. 한국은 스웨덴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단호한 메시지였습니다. 미국도 즉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한국과 스웨덴 협력은 자유 진영의 모범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도 환영 성명을 발표했죠. 러시아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심지어 중국조차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국의 자주적 선택을 존중한다. 중국마저 러시아를 외면한 겁니다. 며칠 후 더 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가 발트해에서 대규모 해군 훈련을 예고했습니다. 함정 20척, 잠수함 5척이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이다. 명백한 무력 시위였죠. 하지만 스웨덴과 한국의 대응은 침착했습니다. 우리도 훈련한다. 한국과 스웨덴 연합 잠수함 4척이 발트해에 전개됐습니다. 단 4척. 러시아 함대 25척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었죠. 훈련 첫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함대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합니다. 왜요? 모르겠습니다. 계속 지그재그로 움직이고 있어요.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잠수함들이 러시아 함정들을 하나씩 터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용히 접근해서 액티브 소나를 한 번씩 쏘고 사라지는 방식으로요. 또 당했다. 어디서 온 거야? 안 보여. 전혀 안 보여. 러시아 함대는 공포에 빠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에게 계속 공격당하는 기분이었으니까요. 결국 훈련 이틀 만에 훈련 중단. 모든 함정 귀향. 러시아가 꼬리를 내렸습니다. 20척 대 4척의 대결에서 4척이 이긴 겁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데이비드가 골리앗을 이겼다. 기술이 숫자를 압도했다. 새로운 해전의 패러다임.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푸틴은 굴욕감에 치를 떨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내 척한테 20척이 진단 말이냐? 하지만 러시아 해군 사령관의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술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스톡홀름 선언 이후 발트해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러시아가 739일 동안 위협하며 지배하려 했던 그 바다를요. 이제 한국과 스웨덴이 지키게 된 것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양국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스톡홀름에서는 한국 문화 축제가 열렸고 서울에서는 스웨덴 주간이 개최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다. 누군가의 이 외침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거리를 초월한 연대, 민주주의의 승리, 그리고 기술의 힘. 러시아의 739일 위협은 실패로 끝났고 한국과 스웨덴의 우정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스톡홀름 선언 일주일 후 헬싱키에서 긴급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핀란드도 한국과 방산 협력을 시작합니다. 핀란드 대통령의 깜짝 발표였죠. 우리는 스웨덴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봤습니다. 핀란드도 한국의 우수한 기술을 도입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와 1340km 국경을 맞댄 핀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었죠. 푸틴은 이번엔 정말로 경악했다고 합니다. 핀란드까지? 이건 포위다. 완전한 포위야.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그랬습니다. 서쪽에는 한국 기술로 무장한 스웨덴, 북쪽에는 역시 한국과 손잡은 핀란드. 발트해가 완전히 봉쇄되는 상황이었죠. 핀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잠수함이 스웨덴 앞에서 도망치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 기술이 필요합니다.
핀란드 국방장관의 설명이었습니다. 한국은 즉시 화답했습니다. 핀란드의 안보는 곧 자유 진영의 안보입니다.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협력 내용은 스웨덴보다 더 파격적이었습니다. 잠수함 8척, 대함 미사일 시스템, 그리고 핀란드 국방장관이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한국군 교관단 파견을 요청합니다. 한국군이 핀란드군을 훈련시킨다?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최정예 요원들을 보내겠습니다. 2주 후 한국 해군 특수전 교관 20명이 헬싱키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함께 러시아를 막아냅시다. 교관단장의 핀란드어 인사에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이어졌습니다. 노르웨이도 한국과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덴마크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심지어 독일도 한국 기술을 검토 중입니다. 북유럽 전체가 한국을 향해 손을 내밀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노르웨이의 결정은 중요했습니다. 북극해를 지키려면 한국의 잠수함이 필요합니다. 노르웨이는 러시아 북방함대와 직접 대치하는 나라였죠. 그런 노르웨이가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북극해까지 한국 잠수함이 온다고? 발트해도 모자라서 북극해까지? 이건 전면전이다. 하지만 러시아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한국 잠수함을 막을 기술이 없었으니까요. 대신 러시아는 외교전을 시도했습니다. 중국이여, 한국을 막아라. 푸틴이 시진핑에게 직접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한국의 선택은 한국이 결정할 일이다. 중국도 러시아를 도울 수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중국은 속으로 걱정하고 있었죠. 한국이 이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니. 한편 발트해에서는 역사적인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북구연합해군 훈련 시작.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그리고 한국 5개국 연합훈련이었습니다. 한국 잠수함 4척이 핵심 전력이었죠. 훈련 시나리오는 명확했습니다. 가상 적국의 잠수함 20척이 침투했다고 가정한다. 누가 봐도 러시아를 염두에 둔 훈련이었습니다. 훈련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적 잠수함 20척 전멸, 아군 피해 제로. 한국 잠수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적을 하나씩 제거했던 겁니다. 이 훈련을 참관한 나토 관계자들은 경악했습니다. 이게 현대해전의 미래구나. 숫자가 아니라 기술이다. 한국을 우리 편으로 만든 건 행운이다. 훈련이 끝난 후 5개국 해군 수뇌부가 모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새로운 동맹을 만들었습니다. 스웨덴 해군 참모총장이 말했습니다. 거리는 멀지만 마음은 가깝습니다. 한국 해군 제독이 화답했습니다. 그들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발트해, 동맹. 비공식적이지만 강력한 연대가 탄생한 순간이었죠. 러시아 언론들은 이를 동방의 침략이라고 비난했지만 국제사회는 달랐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의 아름다운 연대, 거리를 초월한 우정, 21세기 안보 협력의 모델,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발트해에서 러시아 해군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739일 동안 그렇게 날뛰던 러시아가 말이죠. 이제 발트해는 정말로 평화의 바다가 됐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만든 평화였죠.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 스웨덴, 32번째 나토 회원국이 되다. 2024년 3월 7일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나토 본부 앞 32개의 깃대 중 마지막 자리에 스웨덴 국기가 올라갔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739일, 정확히 739일이 걸렸습니다. 러시아가 그렇게 방해했지만 결국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건 한국이었죠. 에드스트렘 의장님, 축하합니다. 한국 대사가 에드스트렘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스웨덴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서로를 지켜세우는 두 사람의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푸틴의 반응이 전해졌습니다. 침묵.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739일 동안 그렇게 위협하고 협박했던 푸틴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패배를 인정한 거였죠. 러시아 언론들조차 이번엔 조용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반면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찬사는 계속됐습니다. 한국이 유럽의 평화를 지켰다. 작은 나라가 큰 변화를 만들었다. 21세기 최고의 동맹, 특히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태평양의 동맹을 넘어 대서양의 동맹이 됐다. 그날 저녁 브뤼셀에서 성대한 축하연이 열렸습니다. 나토 32개국 대표들이 모두 모였죠. 그런데 특별 손님이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겁니다.
오늘은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연대의 승리입니다. 한국 대통령의 연설에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축하연 중간에 에드 스트램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헤딘, 이것 좀 봐. 그가 보여준 것은 한국에서 보낸 선물이었습니다. 작은 잠수함 모형이었는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739일의 인내가 만든 기적? 한국은 영원한 친구입니다.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고통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축하연이 끝날 무렵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나토와 한국 특별 파트너십 협정 체결. 한국이 나토의 공식 파트너가 된 겁니다.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이었죠. 이제 한국은 유럽의 안보에도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푸틴이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였죠. 다음날 아침, 스웨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2년을 돌아봤습니다. 러시아의 첫 위협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정말 길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47번의 군사 도발, 수없는 외교적 방해, 터키와 헝가리의 배신, 모든 게 우리를 무너뜨리려 했죠.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예상치 못한 친구 덕분에요. 스톡홀름 공항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웨덴 국기와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있었죠. 한국 감사합니다. 스웨덴과 한국 영원히. 시민들의 환호성이 공항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동맹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마음과 마음이 만난 진정한 우정이라는 것을, 739일의 고통이 만든 기적, 3시간의 회담이 바꾼 운명, 그리고 한국이 보여준 진정한 친구의 의미, 이 모든 게 오늘의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푸틴은 졌고 우리는 이겼습니다. 위협은 실패했고 연대는 성공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지금 저는 이 놀라운 여정을 돌아봅니다. 라르스 헤딘, 제 이름입니다. 30년간 러시아를 연구했지만 이런 결말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푸틴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위협이 굴복을 가져올 거라고 믿은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죠. 위협이 연대를 낳았습니다. 러시아가 우리를 압박할수록 우리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왔죠. 한국. 솔직히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극동의 나라가 왜 우리를 돕는가?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거리를 초월한다는 것을, 자유는 국경을 모른다는 것을. 739일 동안 러시아는 47번 우리를 위협했습니다. 전투기, 폭격기, 잠수함, 미사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죠. 하지만 단 3시간, 한국과의 3시간 회담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힘은 숫자가 아니라 기술에서 나온다. 그리고 기술은 신뢰에서 나온다. 한국은 우리를 믿었고 우리는 한국을 믿었습니다. 그 신뢰가 기적을 만들었죠. 러시아 잠수함들이 도망가는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오만하던 그들이 말이죠. 한국 잠수함 단 한 척에 쫓겨 달아났습니다. 이것이 21세기 전쟁의 현실입니다. 수량이 아닌 질, 크기가 아닌 기술, 위협이 아닌 연대. 푸틴은 이 모든 걸 잘못 계산했습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변수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동방에서 온 구원자, 누군가 한국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정말 적절한 표현입니다. 이제 발트해는 평화롭습니다. 러시아 군함도 잠수함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한국과 스웨덴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죠. 카르스크로나 조선소에서는 오늘도 새로운 잠수함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스웨덴 기술자들이 함께 일하면서요. 가끔 그들이 함께 웃는 모습을 봅니다.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동맹이겠죠. 최근 푸틴의 측근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최대 실수는 한국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맞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몰랐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멀지만 가까운 친구. 그것이 한국이었습니다. 739일의 협박은 실패했습니다. 3시간의 회담은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위협은 연대를 낳는다. 그리고 연대는 반드시 승리한다. 제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여러분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발트해의 평화도, 나토 가입도 모든 게 여러분 덕분입니다. 스웨덴은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국이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도 3시간이 아니라 3분 만에 달려갈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친구니까요. 지금까지 라르스 헤딘 씨의 놀라운 증언을 들어보았습니다.
739일간의 러시아 위협이 단 3시간의 한국과의 회담으로 무너진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희망이 찾아온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엔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세계가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더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위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